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6년 4월 첫째 주,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주간 AI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AI의 소라 이야기입니다. 챗GPT 다음으로 가장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바로 그 비디오 생성 AI, 소라가요,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 세계 기술계를 열광시켰던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는지 그 배경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결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렵지만 필수적인 희생이었다. 그냥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적인 후퇴였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소라의 정말 짧고 굵었던 일생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2024년 2월 처음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기술 커뮤니티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독립 앱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인 12월 전 세계 사용자가 5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2026년 3월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이 타임라인을 보면 초반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얼마나 순식간에 식어버렸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오픈 AI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막대한 비용 문제와 회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0억 달러. 이게 뭐냐면 바로 디즈니와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오픈 AI가 놓쳐버린 투자금입니다. 200개가 넘는 디즈니 캐릭터를 소라에 쓸 수 있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딜이었는데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 이건 벌 수도 있었던 돈이 아니라 소라를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던 돈입니다. 하루의 손실액만 약 13억 원이었던 거죠. 이 두 숫자만 봐도 소라의 운명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오픈 AI가 소라의 플러그를 뽑아버린 핵심 이유들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코드네임 스퍼드라고 불리는 차세대 모듈 개발을 위해서 귀하디 귀한 AI 칩, 즉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기업 시장으로의 과감한 방향 전환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기업용 코딩 시장에서 경쟁사인 엔스로픽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컸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에이전트 AI 도구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소라 개발팀은 이제 로보틱스 같은 더 먼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 거인이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거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야말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경쟁사들의 숨가쁜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엔트로픽 소식인데요. 이건 좀 아찔한 실수였습니다. 컨텐츠 관리 시스템, 즉 CMS 설정 오류 때문에 내부 데이터가 대거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델 정보, 소수만 초대된 CEO 행사 내용 같은 내부 자료가 무려 3,000개 가까이 공개되어 버린 건데요. 회사 측은 이건 AI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였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구글은 정말 무섭게 공격적으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AI 검색 비서인 Search Live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했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모델이 바로 오디오에 특화된 다국어 모델 제미니 3.1 플래시 라이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플랫폼 사용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메모리 가져오기나 채팅 기록 가져오기 같은 새로운 기능들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애플, 드디어 시리의 빗장을 엽니다. iOS 27 업데이트부터는 사용자가 제미나이나 클라우드 같은 다른 회사 AI 챗봇을 시리에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익스텐션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시스템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애플 생태계에 정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특히 시리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구글과 협력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직후라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빅테크들의 전쟁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좀 다른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AI가 실제 산업, 특히 창작의 영역인 음악계에 얼마나 비밀스럽게 스며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음악계에서는 AI 사용에 대해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음악 생성 AI 회사 수노어의 CEO 마이키 슐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 산업의 오젬픽이다. 정말 절묘한 비유 아닌가요? 모두가 쓰고는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쓴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처음 100명이 넘는 음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묘묘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0명 중 7명이 AI 도구를 시험 삼아 써봤다고 답했지만 일상적으로 꾸준히 쓴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다들 호기심에 한 번씩 만져는 보는데 아직은 대놓고 쓰기엔 좀 조심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럼 전문가들은 이 강력한 도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몰래 쓰고 있을까요?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 스탬 분리. 이미 녹음이 끝난 곡에서 보컬이면 보컬, 악기면 악기, 소리를 마법처럼 깨끗하게 분리해냅니다. 둘, 오디오 복원. 오래된 녹음 파일의 잡음을 없애고 음질을 확 끌어올려주고요. 셋, 데모 제작. 가사와 코드만 쓱 던져주면 몇 분 만에 아주 그럴듯한 데모곡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넷, 보컬 수정. 가수가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아도 미세하게 틀린 음정 같은 걸 감쪽같이 고쳐주죠. 이 모든 게 작업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어두운 문제들도 산더미입니다. 보조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은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고요. AI를 학습시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사람이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처럼 어딘가 창의적으로는 어색할 때가 많죠. 무엇보다 AI가 쏟아내는 컨텐츠 홍수 속에서 인간 아티스트들이 점점 더 주목받기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근본적인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완벽한 모방을 넘어서 창작까지 해내는 시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실수, 예측할 수 없는 즉흥성, 바로 그 불완전함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2부에서는 이어서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M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AI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과학 연구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결과 분석해서 논문까지 쓰는 이 모든 과정을 과연 AI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는데 최근에 이 대담한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스템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이 바로 AI 과학자의 탄생에 관한 겁니다. 사실 과학 연구를 통째로 자동화하는 건 AI 분야의 오랜 수건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논문이 이거 진짜 가능할지도 하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 연구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꽤 복잡하죠. 아이디어 구상에서 시작해서 코딩하고 실험 돌리고 데이터 분석하고 마지막에 논문 쓰는 것까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소개해드릴 AI 시스템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막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 아이디어를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떠올리고 그걸 검증하기 위한 코드를 짜고 실험까지 돌려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까지 쓰는 거죠.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자체적으로 동료 심사, 그러니까 피어 리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자, 7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 AI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AI가 쓴 논문이 실제로 한 머신러닝 학회 워크숍에서 1차 동료 심사를 통과했어요. 근데 그 워크숍의 최종 논문 채택률이 딱 70%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AI가 복잡한 과학 연구까지 해낸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섬세함이 요구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의료 AI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드 오픈 스클로우라는 새로운 벤치마크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의료 AI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잘 골라놓은 2D 이미지를 보고 이게 뭐다 맞추는 식이었다면 이 매드 오픈 클라우는요, AI 에이전트가 마치 실제 의사 선생님처럼 전체 3D 의료 데이터를 직접 이리저리 돌려보고 탐색하면서 진단을 내리도록 평가를 합니다. 훨씬 현실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제미나이나 GPT 같은 최신 AI 모델들한테 전문가들이 쓰는 분석 도구를 쓸 수 있게 해줬더니 오라?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의 현상이 나타난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연구진들이 분석해보니 그 원인은 바로 정밀한 공간적 이해, 영어로는 스페이셜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복잡한 3D 의료 데이터 안에서 이 도구는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써야 해 하는 감이 없었다는 거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3D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문제는 비단 의료 AI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3D 그래픽스 분야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3D 렌더링에 관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초고화질 3D 장면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수백만 개의 색깔이랑 투명조를 가진 점들을 허공에 팍 뿌려서 3D 장면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기존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면 필요한 점의 개수가 제곱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LGTM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이걸 아주 똑똑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점은 훨씬 적게 찍고요. 그 점 하나하나에 아주 정교한 질감, 그러니까 텍스처를 입히는 방식을 쓴 거죠. 바로 이 아이디어 덕분에 3D 모델의 복잡도랑 최종 결과물의 해상도를 서로 분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는 화면은 4K 초고화질인데도 이걸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대단한 발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논문을 통해 좀 이론적인 발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비디오 모델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합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영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화면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AI가 넌 누구?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요. 이걸 해결하라는 시도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하이드라입니다. 이 모델은 이름처럼 하이브리드 메모리를 쓰는데요. 이게 아주 재미있게 작동합니다. 가만히 있는 배경은 기록 보관소에 착착 보관해두고요. 막 움직이는 대상은 화면 밖으로 사라져도 어디 갔지 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추적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문서인식, 우리가 흔히 OCR이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한 겁니다. 기존의 OCR은요, 글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만약 앞에서 글자 하나를 잘못 읽으면 그 뒤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오류가 쌓이기 쉬운 구조였죠. 그런데 마이너 U 디퓨전이라는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역 렌더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글자를 하나씩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 이미지를 통째로 보고 이 이미지는 원래 이런 텍스트였겠군 하고 한 번에 추측해서 복원해내는 방식입니다. 접근법을 바꾸니까 디코딩 속도가 최대 3.2배나 빨라졌다고 해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프로젝트, 하이드라와 마이너 U 디퓨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직접 코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뉴스레터에 GitHub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 진단, 창작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던 영역들이 점점 자동화된다면 과연 우리 인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